할머니 괜찮으세요? 새벽 4시 물류센터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던 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버려진 매트리스 아래에 할머니가 숨이 끊어질 듯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준은 할머니를 업고 자신의 다락방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낡은 장바구니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놓지 않았죠. 그리고 잠결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태충을 먼저 열어야 해. 가나가 역상하면 심포로 빠져나가. 준은 몰랐어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대체 저 장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꽃샘 추위가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사람의 뼈마디를 시렸습니다. 2년째 방치된 이 재개발 구역에는 가로등도 반쯤 꺼져 있었고 허물다 멈춘 담벼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유령 동네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한준이 걷고 있었습니다. 19살.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왼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오늘 입금된 알바비 통지가 떠 있었고 오른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700원짜리 컵라면 하나뿐이었어요. 고시원 미납 월세가 7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거기서 얼마나 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암산하며 걷다 보니 발밑에 뭔가 닿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아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길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재개발 구역엔 주인 없는 짐승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짐승 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이 내는 소리와 가까웠어요. 낮고 끊어질 듯한 숨이 막힌 사람이 겨우 공기를 끌어오는 소리. 주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앞으로 쌓인 폐가 구더미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준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닿는 순간 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버려진 매트리스 아래로 사람의 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혈색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손톱 끝이 새파랗게 물들어 있었죠. 준은 주저없이 매트리스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함을 넘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는 때가 찌든 장바구니를 껴안고 있었어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몸이었어요. 할머니, 들려요? 할머니. 준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이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불덩이였어요. 이 추위 속에서 몸은 열을 내고 있었고 입술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끊기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준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꽃샘 추위가 찾아온 새벽 응급콜이 몰려 대기 시간이 40분 이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0분. 그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노인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40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집어넣고 한 번에 들어 올리려다 가볍다는 걸 느끼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이었어요.
주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노인이 꽉 잡고 있어서 따로 챙길 것도 없었어요.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 들쑥날쑥했고 꺼진 가로등이 어둠을 만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노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준의 목이 조용히 메었습니다. 이 가벼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2분 거리였습니다. 뛰어서 7분이었어요. 준은 7분을 달렸습니다. 고시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번호는 틀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며 노인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가늘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2평이 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에 선반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가방을 뒤져 깨끗한 게 없나 찾다가 포기하고 자기가 입던 후드 집업을 걷어서 노인의 몸에 덮었습니다. 이불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도 노인 위에 덮어줬어요. 선반에 있는 물병을 들어 수건에 물을 적셔 노인의 이마에 얹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먹다 남긴 삼각김밥 하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면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는 침대 옆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새벽 냉기가 얇은 티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잠결에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태충을 먼저 열어야 해. 가나가 역상하면 심포로 빠져나가. 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쯤이었어요. 노인이 눈을 뜬 것은 그때였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어요. 준이 삼각김밥을 뜯어서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노인이 삼각김밥을 받아들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속도가 빨랐어요. 오랫동안 굶은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말하려다 그냥 삼켰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준이 중얼거렸어요. 꼭 자기 자신에게 배고픔을 참으라 하는 말 같았죠. 삼각김밥을 다 먹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봉순이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그것만 말하고 노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사세요? 가족분이 계세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이 노인의 손목을 살피다가 멈췄습니다. 뭔가가 손목에 감겨 있었어요. 종이띠로 된 병원 환자 팔찌였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니 읽혔습니다. 태주메디 요양병원. 처음 보는 이름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칸에 송봉순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준의 시선이 다시 노인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칠기는 했지만 손톱이 고르고 손가락 마디가 반듯했어요. 오랫동안 노숙을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다뤄온 사람, 정밀한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준은 팔찌를 내려다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요양병원, 태주메디, 이 할머니를 경찰에 데려가야 할까요?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나온 게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근거 없이 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다시 장바구니를 끌어안았어요. 잠결에도 놓지 않던 것을 이제 정신이 든 채로도 놓지 않고 있었죠. 그 장바구니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소중한 것인지 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 붙든 노인의 두 팔이 새벽 골목 폐가구 더미 아래서 혼자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할머니에게 거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주는 그 가능성을 아직 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꽃샘 추위를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어요. 그 햇살 속에 팔찌의 글자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태주메디 요양병원. 그 이름이 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는 골목 끝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준이 봉순의 손을 잡고 들어간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경찰 2명이 무뚝뚝한 얼굴로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이 말을 꺼내기도 전이었죠. 봉순이 경찰복에 눈이 닿는 순간 갑자기 숨이 가빠지더니 손이 준의 팔을 잇는 힘껏 잡아쥐었어요. 그리고 벽 쪽으로 등을 붙이며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 가요. 절대 안 가. 제발, 제발 보내지 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봉순이라고 이름을 말하던 그 담담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공포가 실린 울음이었습니다. 봉순의 두 손이 벽을 긁었어요. 손톱이 페인트를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려 했지만 봉순이 더 심하게 반응했어요. 그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준도 경찰도 손을 못 댔습니다. 결국 경찰이 준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고 달래봐도 이런 상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든가요. 준은 봉순을 안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자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데리고 있을 거면 내일까지 방 빼세요. 규정상 불가합니다. 준은 문자를 2번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동생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도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다 중간에 둘 다 그만뒀던 친구. 지금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좀 도와줘. 또 무슨 일인데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도겸의 목소리가 졸려서 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 며칠만 계실 때 필요해. 고시원 잘릴 것 같아서. 전화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도겸이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너는 왜 항상 이런 거냐? 그러고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편의점 창고 위에 다락방 있잖아.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써. 보일러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은 봉순의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장바구니 하나가 전부였어요. 봉순은 그것만 꼭 끌어안은 채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준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준이 걸음을 늦추면 봉순도 늦췄고 계단 앞에서 멈추면 봉순도 멈췄습니다.
꼭 오랫동안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걷는 연습을 해온 사람 같았어요.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그 모습이 준의 가슴 한쪽을 이상하게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다락방은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서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았어요. 창문은 하나, 이불은 두 채. 편의점 특유의 냄새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됐어요. 봉순이 다락방에 들어서더니 조용히 구석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바구니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는 봉순 앞에 이불을 펴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세요? 봉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초점 없이 허공을 쓸었습니다. 밥 줘. 단 두 글자였어요. 준이 편의점으로 내려가서 컵밥과 두부조림 하나를 샀습니다. 도겸이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준의 손에 들린 컵밥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할머니 언제까지 있는 거야? 준이 잔돈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도겸이 혀를 찼어요. 봉순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봉순은 멍하니 보냈어요. 밥 달라고 보채고 텔레비전 틀어달라고 고집 부리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울 때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울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준이 막 잠들려는 순간 봉순이 갑자기 일어나 다락방 문을 열려고 했어요. 준이 부랴부랴 잡아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려고요? 봉순이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태주가 찾으러 온대. 빨리 가야 해. 준의 심장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주, 팔찌에 새겨진 이름이었어요. 봉순이 사흘 동안 입 밖에 낸 유일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봉순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리워서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포와 더 가까운 것이었죠. 찾으러 온다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주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봉순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머릿속이 조용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왜 요양병원 팔찌를 차고 있던 할머니가 경찰복만 봐도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왜 새벽 골목 폐가구 더미 아래 혼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준이 봉순을 다시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봉순의 눈이 감겼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주라는 이름이 천장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봉순과의 동거는 계속되었고 준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알바는 계속해야 했어요. 낮에 봉순 혼자 두고 나가면 도겸이 가끔 올라와 확인해줬지만 한 번은 봉순이 다락방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준이 돌아와 보니 봉순이 계단 아래 주저앉아 조용히 손목을 쓸어보고 있었어요.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준의 눈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노인을 돌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준은 어딘가에 전화하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태주메디 요양병원. 그 이름 석자가 마음 한편에서 계속 걸렸기 때문이에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를 마치고 새벽 5시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내리다 자세가 틀어진 거였어요. 다락방 계단을 오르려는데 왼쪽 허리에서 뭔가가 퉁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통증이 허리 아래로 쭉 번지더니 다리까지 내려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이 계단 난간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봉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이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봉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멍하고 흐리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과의의 메스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고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봉순이 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준의 셔츠를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손가락이 척추 옆을 더듬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봉순의 손이 정확하게 왼쪽 척추 옆 두 군데를 짚었어요. 그리고 엄지를 세워 깊이 눌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준이 비명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증이 한 번 더 치솟았다가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르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준의 허리 어딘가에서 뭔가가 풀리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봉순이 손을 뗐어요. 준이 조심스럽게 몸을 폈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까지 내려가던 그 저릿한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봉순이 일어섰어요. 등이 꼿꼿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부정하게 벽에 기대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추 3번 주변 근육이 굳었어. 족태양 방광경 3초수 자리.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이 말을 잃었어요. 봉순이 다시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장바구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텅 빈 눈으로 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배고파. 밥 줘.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준이 한참 동안 봉순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전 봉순이 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두 군데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고파, 밥 줘 하고 있어요. 준이 봉순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어떤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대체 누구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두려움처럼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봉순이 돌아오는 날과 사라지는 날이 번갈아 온다는 것도, 돌아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도. 그날 밤 준은 봉순이 잠든 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봉순이 잠결에 중얼거리는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외울 자신은 없었지만 적어두면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중, 곡지, 족삼리, 간수, 격수. 단어들이 모였습니다. 준이 검색창을 열었어요. 위중을 쳤습니다. 스라브 중앙에 위치한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요통, 하지마비에 효과적이다. 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곡지를 쳤어요. 팔꿈치 외측의 위치. 발열, 고혈압 조절. 족삼리, 무릎 아래 외측. 소화장애, 면역력 강화 간수 격수. 전부 한의학 경혈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위치도 효능도 전부 정확했어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봉순의 몸 어딘가에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준이 메모장을 덮고 도서관 앱을 열었습니다.
내일 반납 예정인 책 목록을 확인하다가 한의학 관련 서적을 검색했어요. 가까운 도서관에 황제내경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경혈학 입문서도 있었어요. 준이 2권을 예약 신청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다락방 천장 위로 보슬보슬 두드렸어요. 봉순이 자면서 또 중얼거렸습니다. 태충을 먼저 열어야 해. 가나가 역상하면 심포로 빠져나가. 처음 들었을 때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준이 그 단어를 다시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내일 도서관에서 찾아볼 것들이 늘어났어요. 준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봉순의 고른 숨소리가 다락방을 채웠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어딘가 낯설지 않은 소리가 되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 태주메디 원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태주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실종 신고 접수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때렸어요. 비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는 치매 노인 실종으로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서가 없다고 합니다. 태주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으로 한 번씩 천천히. 살아있으면 끝장이야 알지?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협박인지 지시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 확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태주의 목소리는 그냥 평온했습니다. 태주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빗물에 번져 흘렀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봉순이 돌아오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찾아오던 것이 열흘째가 되자 하루 걸러 한 번으로 잦아졌습니다. 준이 규칙적으로 밥을 먹이고 제 시간에 재운 덕분인지 아니면 다락방에 안정된 온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어요. 이유는 몰라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봉순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에는 달랐어요. 등이 꼿꼿해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눈빛에서는 서리 같은 날카로움이 돋았어요. 봉순이 사라진 날의 봉순이 껍데기라면 봉순이 돌아온 날의 봉순은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봉순이 돌아와 있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준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경혈학 입문서를 펴고 메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순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준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손목 위에 얹었습니다. 맥을 짚어봐라. 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순의 눈이 맑게 깨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가락 3개를 봉순의 손목 안쪽에 올렸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부의 온기와 살 아래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 겨우 알 수 있었어요. 준이 미간을 모았습니다. 봉순이 혀를 찼어요. 머리로 찾으면 안 돼. 손끝을 귀로 만들어 듣는 거야. 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손가락 끝에 의식을 모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다락방이 조용했어요. 편의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아래에서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것이 닿았습니다. 두근 하는 게 아니라 쓸려가는 파동 같은 것이었어요. 규칙적이고 가늘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준이 눈을 떴어요. 느꼈냐? 봉순이 물었습니다.
뭔가 있긴 한데. 파도 같은 느낌이요. 준이 대답했어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맥이야. 그 파도가 빠른지 느린지, 세찬지 가는지, 뜨는지 가라앉는지. 그걸 읽는 거다. 봉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준이 책보다 이 목소리가 훨씬 정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봉순의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봉순이 돌아와 있는 날이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 눈빛만 봐도 준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노트를 챙기고 맞은편에 앉으면 봉순이 시작했어요. 경혈 위치를 짚을 때 봉순의 손가락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팔꿈치를 접어 팔꿈치 바깥쪽 오목한 곳을 눌렀어요. 곡지, 열 내릴 때 쓴다. 위치가 1mm만 어긋나도 소용없어. 그리고 준의 손을 잡아 그 자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눌러봐. 준이 엄지로 눌렀어요. 더 깊이, 더 눌렀습니다. 그 정도야. 기억해. 가르침은 까다로웠습니다. 혈자리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봉순이 준의 손등을 탁 쳤어요. 말없이 그냥 탁.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틀렸다는 뜻이었죠. 누르는 힘이 세면 죽이려고 라고 했고 약하면 간지럽히냐 고 했어요. 두 말 사이 어딘가가 정답이었는데 그 어딘가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은 놀라운 속도로 흡수해 갔어요. 한 번 들은 경혈의 이름과 위치를 사진 찍듯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그게 준이 가진 유일한 재주였습니다. 봉순도 그걸 눈치챘는지 이틀째부터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이면 됐으니까요. 봉순이 돌아온 날 오후에는 봉순이 준을 다락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옆 좁은 골목을 지나면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아스팔트 틈새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경이야. 밟혀도 안 죽어. 즙자서 상처에 바르면 아문다. 봉순이 잎 하나를 집어 손가락으로 비볐어요. 냄새 맡아봐. 기억해둬야 할 냄새다. 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풀냄새 속에서 뭔가 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저건? 준이 조금 떨어진 쪽을 가리켰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쑥이야. 말려서 뜸에 쓰지. 태우면 쑥 냄새가 나. 맡아본 적 있지?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맡았던 것 같기도 했어요. 봉순의 손에서는 언제나 풀과 쇠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준은 낡은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풀 이름, 생김새, 효능. 봉순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 손이 따라갔어요. 한자 표기가 나오면 잠깐 멈칫했지만 봉순이 바로 고쳐줬습니다. 이따 집에서 한글로 다시 적어도 돼. 중요한 건 외우는 거야. 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어요. 수첩 한 장이 차고 또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순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어요. 오래 말이 없다가 갑자기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천 위에 세월의 얼룩이 지고 색이 바랬지만 봉순이 그것을 다루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봉순이 주머니 입구를 풀었어요. 안에서 빛이 났습니다. 은빛이었어요. 숨을 삼키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침 12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겉은 세월에 쓸렸지만 끝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의 낮은 불빛이 그 끝을 반사해 반짝였어요. 이건 사람 살리는 칼이야. 봉순이 말했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야. 필요한 순간에만 써라. 그리고 준의 손을 펼쳐 주머니째 올려놓았어요. 준이 손 위에 얹힌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준이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봉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어본 적 없어. 세면 무거워지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봉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돌아갔어요. 주는 은침을 오래도록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생 확실한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고시원 한 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게 일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손 위에 놓인 이 차갑고 가는 것이 뭔가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순이 잠든 뒤였어요. 준이 핸드폰으로 한의대 입시 조건을 검색했습니다. 수능 성적, 전형 방법, 등록금. 화면을 스크롤하다 손이 멈췄어요. 등록금이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4년이면 4천만 원. 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70만 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 미납 월세와 같은 숫자였어요. 주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봉순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손끝을 귀로 만들어.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도겸이 저녁 무렵 다락방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 하나였어요. 봉순이 TV를 보고 있었고 주는 수첩을 펴고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앉았어요. 그리고 TV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뭐 봐? 도겸이 물었어요. 뉴스 프로그램이야. 할머니가 좋아해. 도겸이 고개를 끄덕이며 캔커피를 땄어요.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으로 넘어갔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번들거리게 정돈된 얼굴,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는 표정이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를 찾고 계신 거죠? 남자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청객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종된 뒤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발 무사하시기만을 빌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방청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봉순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준이 옆을 봤어요. 봉순의 시선이 TV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 아래에 자막이 흘렀어요. 윤태주 원장, 실종된 조모를 찾습니다. 태주메디 요양병원 원장. 준이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 옆으로 봉순의 사진이 떴어요. 틀림없이 봉순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매일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준이 TV 화면을 봤다가 봉순을 봤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저 남자가 봉순의 양손자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순은 저 얼굴이 화면에 뜨자마자 핏기가 사라졌어요.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운 손자를 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봉순이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TV를 향해 던졌어요.
리모컨이 화면에 탁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봉순이 방 구석으로 기어갔어요. 벽에 이마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 가보내지 마, 제발.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맑은 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덮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이 달려가 봉순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어요. 봉순의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깨가 잎사귀처럼 흔들렸습니다. 준이 더 꽉 안았습니다. 도겸이 일어나 TV를 껐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봉순이 서서히 진정됐어요. 준의 품 안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한참 뒤 봉순이 잠이 들었어요. 준이 조용히 이불을 끌어다 덮어줬습니다. 도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사람 TV에 나온 그 원장 맞지? 응. 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겸이 일어서며 편의점 봉지를 준에게 밀었어요. 먹어, 어차피 내가 계산했으니까. 도겸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준은 봉순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윤태주, 저 사람이 봉순의 양손자였어요. 효손이라는 자막을 달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순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윤태주 원장을 쳤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효손, 눈물, 실종된 조모,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원장. 첫 화면은 전부 그 이야기였습니다. 준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조금 더 파고들었습니다.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긁힌 것 같은 게시글 캡처본이 눈에 걸렸어요. 불필요한 시술 반복, 보호자 동의 없는 투약, 사망 환자 은폐 의혹. 글은 전부 삭제된 상태였지만 캡처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준의 손이 멈췄어요. 봉순의 장바구니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잠결에도 정신이 든 채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팔로 끌어안던 그 장바구니. 저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주는 아직 본 적이 없었어요. 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장바구니와 윤태주라는 이름 사이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 느낌이 맥을 짚을 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늘고 규칙적이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봉순의 정신이 돌아온 날은 가르침이 이어졌어요. 그날은 심장과 관련된 경혈들이었습니다. 내관, 거걸, 신문. 봉순이 준의 손을 잡아 손목 안쪽 두 힘줄 사이를 눌렀어요. 내관이야. 심장이 멈추려 할 때 가장 먼저 자극해야 하는 자리. 봉순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심포경의 낙혈이야. 여기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심장에 경보가 전달돼. 준이 자기 손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두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 손가락 끝에 맥이 느껴졌습니다. 봉순이 다시 말했어요. 거걸은 명치 바로 위야. 여기는 강하게 찌르는 게 아니야. 짧고 빠르게 자극해. 준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바빴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준은 강남 쪽 서류 배송 알바가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물류센터 알바에 비해 몸은 덜 쓰지만 교통비가 빠듯했습니다. 준이 낡은 배낭에 서류 봉투들을 챙겨 넣으며 봉순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요. 도겸이한테 밥 챙겨달라고 해둘게요. 봉순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봉순이 돌아와 있을 때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선명했어요. 준이 배낭을 메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순이 장바구니 안을 뒤적이더니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세월이 든 천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봉순의 손에서 꺼내지는 방식이 여느 물건과 달랐어요. 봉순이 일어서더니 말없이 준의 목에 그것을 둘러줬습니다. 손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준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봉순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바람 부는 날엔 목 막아야 해.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준이 손으로 손수건을 한번 만져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남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창밖으로 빌딩 숲이 조금씩 높아지더니 어느 순간 준이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봄 햇살을 반사해 눈이 시릴 만큼 빛나고 있었어요. 준이 버스에서 내려 지도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대로변 사옥 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수령 서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옆 블록. 세 번째는 조금 더 안쪽. 하나씩 처리하며 걸었어요.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제법 따가웠어요. 준이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며 마지막 배송지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준이 걸음을 멈추고 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하나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가슴을 움켜쥐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옆에 있던 수행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 심장이다. 봉순이 며칠 전 가르쳐 준 것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심포경, 뇌관, 거궐.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 저 남자의 입술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지만 준의 몸이 한 발 물러섰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번 동네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려다 밀쳐졌던 기억이 났어요. 고아주제라는 말과 함께요.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손끝을 귀로 만들어 듣는 거야. 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늦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낭을 등에 맨 채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준이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이 달려들며 팔을 잡아챘어요. 뭐야 당신. 비켜요. 준이 뿌리쳤습니다. 지금 안 하면 이분 돌아가십니다. 비키세요. 19짜리 알바생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어요. 수행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틈에 준이 남자의 경동맥을 짚었어요.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이 남자의 넥타이를 풀고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깍지를 낀 두 손을 흉골 위에 올렸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준의 왼손이 남자의 내관 자리를 반복해서 자극했어요. 흉부 압박과 경혈 자극을 번갈아가며 봉순이 가르쳐준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은침 케이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써라. 봉순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이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준이 인중에 침 하나를 찔렀습니다. 깊지 않게, 빠르게, 그리고 계속 압박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저거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수행원이 다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만해요. 책임질 거예요? 서준이 뿌리쳤습니다. 팔꿈치로 밀어내다시피 했어요. 2분. 준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끝에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아직이야. 멈추지 마. 준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분. 주변에서 욕설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두라고요. 수행원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압박을 이어갔어요. 손바닥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추면 안 됐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부러진 갈비뼈는 다시 붙는다. 한 번 떠난 숨은 안 돌아온다. 4분째였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경련이라기보다는 떨림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준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새파랗게 식어있던 입술에 아주 조금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푸아. 남자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터졌습니다. 막혀있던 숨이 억지로 뚫리는 소리였어요. 남자의 몸이 경련하듯 한 번 떨더니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흰자가 보였다가 다시 초점이 잡혔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았다고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수행원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요. 준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저 배송 남은 게 있어서요. 배낭을 집어들고 뒤돌아 걸었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수행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나가기 전 봉순이 말없이 목에 둘러준 그 손수건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뒷골목을 꺾어 들어서자마자 준은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그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을 몇 번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가르침이 실제로 사람을 살렸어요.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배운 것도 아닌 다락방에서 한 줄씩 받아 적은 그것이 지금 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심장을 되살린 거였습니다. 준이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락방으로 돌아온 준은 봉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고하듯 말하는 것도 이상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봉순 앞에 앉아 수첩을 폈어요. 봉순이 슬쩍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손 봐봐. 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순이 손목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흉부 압박을 오래 한 탓에 손바닥 중앙에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봉순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한번 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편 그 광경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은 준이 골목을 빠져나간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담아둔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강남 알바생 4분 만에 회장 살리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이 쌓였어요. 저 알바생이 진짜야. 경열도 자극하던데 전문가야? 근데 왜 도망갔어?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강남 어딘가 태주메디 원장실에서도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 알바생의 손놀림이 멈췄다가 다시 재생됐습니다. 태주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어요. 알바생의 목에 감긴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 무늬를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봉순이 아끼던 것, 여행 선물로 사다 준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흔치 않은 무늬였어요. 태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손수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될 때마다 태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계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빠진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어. 태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른 것이었어요. 이 번호로 전화를 걸 때는 언제나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길 때였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가 받았어요. 찾았어. 빠르게 움직여. 세 마디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야경 앞으로 태주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TV에 나오던 그 얼굴과 지금 이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습니다. 태주의 전화가 있던 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이 느낀 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편의점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검은 차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쪽을 보는 것 같은 사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 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은 도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겁만 줄 것 같았거든요. 봉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봉순은 그냥 지금 이 다락방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 편의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어요. 가로등 아래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지만 담배 연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가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준이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뛰면 표시가 나니까요. 다락방 계단을 올라 문을 닫자마자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준은 도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부터 편의점 CCTV 좀 꺼지지 않게 확인해줘. 도겸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짧게 적었어요. 그냥은 없잖아, 내가. 도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잠든 뒤였어요. 다락방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어요. 준은 수첩을 펼쳐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써봤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닷새째 새벽 2시였습니다. 준이 막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다락방 아래 편의점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계단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순도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다락방 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어요. 쾅 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준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남자 하나가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았어요. 팔을 비틀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준의 양팔을 잡아 고정시켰어요. 저항하려 했지만 성인 남자 둘의 힘을 19살이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다락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선반을 쓸어내리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봉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 건드리지 마. 봉순이 앙상한 팔을 뻗어준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뼈만 남은 몸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힘이었어요. 남자가 봉순을 밀쳤습니다. 봉순의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순의 뒤통수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봉순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준이 절규했어요. 입을 틀어막힌 채로 내뱉은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봉순이 그 자리에 무너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장바구니를 찾아 다락방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바닥에 쌓인 수첩들을 걷어찼습니다. 준이 쌓아둔 경혈학책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도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그리고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준의 팔을 놓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찾지 못한 채였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침묵이 왔습니다. 준이 봉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봉순이 바닥에 쪼그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이 봉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들려요? 대답이 없었어요. 봉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준이 봉순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느껴졌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졌어요. 준이 이를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도겸이 앞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다락방 안을 살폈습니다. 쓰러진 봉순을 보더니 구급차를 불렀어요. 준은 봉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봉순을 들것에 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봉순의 눈이 열렸어요. 천천히 힘겹게. 하지만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이 몸을 숙였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봉순의 눈이 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봉순이 손을 들어 준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이 귀를 가까이 댔어요. 다 기억났다. 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순의 눈이 달랐어요. 흐리지도 않았고 제자리에 돌아온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30년을 의사로 살았던 사람이 7년치의 안개가 한꺼번에 거친 눈빛이었습니다.
충격이 봉인을 열어버린 거였어요. 봉순이 구급대원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어요. 구급대원이 말렸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그 한마디에 구급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순의 눈이 장바구니를 찾았어요. 남자들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던 것, 이불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봉순이 직접 손을 뻗어 꺼냈어요.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열었어요. 준이 숨을 참았습니다. 도겸도, 경찰도, 구급대원도 모두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장바구니 안에서 나온 것들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작은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봉순이 서류를 집어들어 경찰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메디 요양병원의 이중 장부입니다. 노인 환자 7명 사망 은폐 내역이에요. 봉순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건물과 재산을 태주한테 넘기는 위조 증여 서류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집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아무데나 두고 와. 새벽이면 알아서 될 거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도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주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TV 화면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태주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모았어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몸이 기억하도록, 이걸 절대 놓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시켰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순이 장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7년을 매달고 다닌 것이었어요. 먹다 남긴 삼각김밥보다 더 꼭 붙들고 잤던 것. 경찰복만 봐도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지금 이 방 안에서 풀렸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녹음기도 받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다른 한 명이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봉순의 곁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순이 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마워. 그때 업어줘서. 준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봉순을 봤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매트리스 아래 웅크리고 있던 봉순의 손이 떠올랐어요. 깃털처럼 가벼웠던 그 몸이요. 그때 주는 그냥 그 자리를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119 대기 40분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은 게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거였습니다. 준이 봉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야말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순이 나지막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늘 밤 이 좁은 다락방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봉순을 다시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봉순도 순순히 누웠어요. 준이 따라 나서려 하자 경찰이 잠깐 잡았습니다.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순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들것, 그 위에 누운 작은 몸, 한 손에 여전히 장바구니를 쥐고 있는 봉순. 다락방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건 준과 도겸, 그리고 어질러진 수첩들과 뒹구는 책들이었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경혈학 입문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준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덮었습니다. 도겸이 말없이 선반에서 떨어진 컵들을 주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태주메디 원장실에 전화가 울린 건 새벽 3시였어요. 태주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새벽의 도시는 조용했지만 태주의 귀에는 지금 그 조용함이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들렸습니다. 태주가 전화를 끊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태주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어요. 봉순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경찰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시간뿐이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봉순이 입원한 병실은 복도 끝 2인실이었어요. 창으로 봄볕이 비껴들었고 링거줄이 봉순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뒤통수 타박상과 탈수, 그게 진단이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쉬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는 병실 의자를 봉순 침대 옆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밤새 진술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오니 이미 동이 텄어요.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눈은 조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커피 2잔을 사다 주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놓고 갔습니다. 그게 도겸이었어요. 봉순이 깨어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눈을 떠서 천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준을 찾았어요. 준이 거기 있었습니다. 봉순이 링거줄이 연결된 손을 들어 올리려다 힘이 없어 내려놓았어요. 준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밥 먹었어?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봉순이 잠시 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 준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봉순도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오전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녹음기와 서류를 분석한 결과 윤태주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준이 봉순에게 전달하려다 망설였습니다. 봉순이 먼저 물었어요. 뭐래? 준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봉순이 눈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20년을 키웠어. 그게 다였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냥 긴 세월이 실린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미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순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준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차민혁 회장이었습니다. 강남 횡단보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서넷 있었어요. 변호인단처럼 보였습니다. 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차 회장이 말했어요. 배송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날 알바 배송 기록이요. 준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차 회장이 봉순을 봤어요. 봉순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차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차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봉순의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망설임 없는 인사였습니다. 이 청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차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을 도왔던 분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도요. 차 회장이 준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차 회장의 변호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윤태주 원장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저희 쪽 법률팀이 봉순 어르신의 법률 대리를 맡겠습니다. 위조 증여 서류, 불법 감금, 존속 유기,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봉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준이 봉순을 봤어요. 봉순의 눈가에 뭔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구두 소리가 또렷하고 빠른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태주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방청객 앞에서 보여주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뒤로 수행원이 2명 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준을 가리키며 경찰 쪽을 봤어요. 복도에서 따라온 경찰관이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체포해 주십시오.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 회장의 변호인이 몸을 일으켰어요. 준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런 순간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닥치니 다리가 굳었습니다. 태주가 한마디 더 하면 정말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봉순이 움직였습니다. 링거줄을 달고 있는 채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구급대원이 말렸습니다. 봉순이 뿌리쳤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준이 달려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봉순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태주의 뺨이었습니다. 짝!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병원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울렸어요. 태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행원들이 굳었어요. 경찰관이 멈칫했습니다. 차 회장의 변호인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한 대의 지난 세월이 전부 실린 것 같았습니다. 봉순이 태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20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날의 얼굴도, 열 내릴 때 이마에 수건 올려주던 기억도, 의대 졸업식에서 준비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도, 봉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놈 할머니냐?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을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다 돌려드릴게요. 건물도 재산도 다요. 한 번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눈물이었는지 아닌지는 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주가 아닌 준 쪽으로요. 봉순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불안했지만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 앞에 섰습니다. 봉순이 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순이 태주를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내 손자는 여기 있어.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링거 기계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차 회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덮었어요. 도겸이 언제 왔는지 문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봉순의 손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어깨 위에 있었는데 주는 그 무게가 갑자기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그 뒤로 영장을 든 경찰관이 따라왔습니다. 차 회장의 변호인이 입을 열었어요. 윤태주 원장님, 존속 유기, 살인 미수, 의료법 위반, 대규모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연기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만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표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주가 끌려나가면서 한번 봉순을 돌아봤어요. 봉순은 끝까지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썩은 것이라도 20년은 20년이었어요. 봉순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이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차 회장이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봉순이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차 회장이 봉순 앞에 섰어요. 어르신, 차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한의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말은 오히려 바로 이해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차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빚을 갚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봉순이 잠깐 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 회장을 봤어요. 이 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봉순이 말했습니다. 차 회장이 준을 봤어요. 준의 눈이 봉순에게로 갔다가 차 회장에게로 왔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봄볕이 창으로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기다랗게 누웠습니다. 준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할머니 제가 돌볼 수 있으면요. 그 말이 준의 진심 전부였습니다.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준이 차 회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봉순의 입가에 아주 작은 것이 번졌습니다. 웃음이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준은 알았어요. 봉순이 기뻐하고 있다는 걸요. 차 회장이 변호인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준과 봉순 둘만 남았어요. 링거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봄볕이 봉순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병실 안에는 겨우 되찾은 평온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준이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 병실에 오기 전 진술을 마치고 편의점 계단에 앉아서 적어뒀던 것이었어요. 어제 봉순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왕과 합곡.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봉순이 곁눈질로 봤습니다. 틀렸어. 봉순이 말했어요. 합곡은 거기가 아니야.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솟은 곳. 준이 고쳤습니다. 이제? 봉순이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준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세상 어떤 칭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봄볕 속에서 봉순이 준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준이 받아 적고 링거 기계가 일정하게 소리를 내고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어젯밤 다락방이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병실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깐 이 둘을 위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이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어요. 배울 것이 아직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워야 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태주의 첫 공판이 열린 것은 구속 후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봄이 완전히 물러나고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준이 봉순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복도는 낮고 서늘했어요.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봉순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눈을 반쯤 내리깔고 앞을 봤습니다.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준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긴 하루가 될지 준은 벌써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방청석은 절반쯤 차 있었어요. 차민혁 회장의 법률팀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어요. 태주메디 요양병원의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준이 봉순의 휠체어를 방청석 맨 앞줄에 세웠어요. 봉순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석이 거기 있었어요. 잠시 후 태주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구속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눈 아래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아직도 계산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척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주가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봉순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잠깐 멈췄어요. 그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당황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봉순은 태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판사석을 향해 있었어요. 태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존속 유기, 살인 미수, 의료법 위반, 사기, 위조 문서 행사. 죄목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법정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준이 봉순의 옆에 앉아 그 목록을 들었습니다. 봉순도 들었어요. 20년이 저 죄목들로 묶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불릴 때마다 지나간 세월이 차례로 잘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 공판에서 태주 측 변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조모가 치매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한 것이며 유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이 2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려해서, 고의가 없었다. 저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를 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봉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그 침착함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준은 봉순을 데리고 매번 법원에 나왔습니다. 2번째 공판, 3번째 공판. 봉순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법원 언덕을 오를 때마다 준의 등에 땀이 흘렀어요. 봉순이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갔어요. 법정에 들어가면 눈을 반쯤 내리깔고 앉아서 들었어요. 검사의 신문을 듣고 변호인의 반박을 듣고 태주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도 흘리지 않았어요. 준은 그 옆에서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무기력해서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봉수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버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냈어요. 피해자 본인 송봉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피해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준이 손을 쥐었어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저게 지금 봉순을 두고 하는 말인가? 재판장이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대답했어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있으나 현재 의식과 판단력은 정상 범위입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인 채택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준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증인 출석 날은 일주일 뒤였어요. 준이 봉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나가셔도 돼요. 다른 증거들도 충분하니까. 봉순이 준을 봤습니다. 잠깐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해야 해.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 말 안에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봉순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어요. 검사가 손을 내밀었지만 봉순이 거절했습니다. 천천히 혼자 걸어갔어요. 법정 안이 고요했습니다. 봉순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은 방청석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 목소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뎠는지 떠올랐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 윤태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봉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양해서 키운 아이입니다. 입양하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순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외아들이 25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보육원에서 6살이던 태주를 데려왔어요. 이름도 내가 지어줬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도 내가 지어줬다는 그 말이 법정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 한 문장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순이 말했어요. 내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안에서 내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직원 한 명이 알려줬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봉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이 방청석에서 봉순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저 등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온 건지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작고 마른 등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있던 그것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태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아무데나 두고 와. 새벽이면 알아서 될 거야. 방청석 여기저기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봉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다가 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태주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은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죠. 이 녹음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봉순이 변호인을 받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시점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순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봉순이 말했어요.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증거를 모은 것은 나중에 내 정신이 흐려지더라도 진실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했어요. 그 장바구니는 그 결과입니다. 변호인이 잠깐 멈췄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떤 반박도 저 말 앞에서는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봉순을 약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봉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봉순이 피고인석을 봤어요.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준이 방청석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봉순이 입을 열었어요. 20년을 키웠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주를 더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검사도 재판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관계였어요. 선고 공판은 2달 뒤였어요. 준이 다시 봉순을 데리고 법원에 왔습니다. 방청석이 이번에는 가득 찼어요. 기자도 더 많았습니다. 태주메디 피해자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사망한 환자 7명의 유가족이었습니다. 봉순이 그분들을 한 명씩 봤어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유가족 중 한 명이 봉순의 손을 잡았어요. 봉순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손이 함께 떨렸어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사과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존속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 위조 문서 행사 혐의 모두 유죄입니다. 이에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봉순의 재산 및 부동산은 원상 복구를 명합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소리가 났어요. 유가족 중 누군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주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고문이 읽히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 봉순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안도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끝났다는 안정보다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에 봉순이 말했어요. 밥 먹자. 준이 멈칫했습니다. 네, 배고파. 봉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모든 선고문보다 인간적으로 들렸습니다. 봉순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여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봄이 여러 번 오고 갔어요. 응암동 다락방도 새벽 물류센터도 70만 원짜리 고시원 미납 월세도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준이 한의대에 입학한 것은 그 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차민혁 회장의 지원은 약속대로였습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봉순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마련해 줬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볕이 잘 들었어요. 봉수는 창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쪽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준이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날이었어요. 졸업식장은 봄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앞에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준이 이름이 불렸을 때였습니다. 수석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이 단상을 내려오면서 맨 앞줄을 봤어요. 봉순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봉순이 돌아와 있던 날에 마주쳤던 그 날카롭고 살아있는 눈빛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준은 여기까지 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준이 봉순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사모를 벗었어요. 봉순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봉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학사모가 비스듬히 얹혀 있었습니다. 봉순이 그것을 고쳐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새벽 골목에서 처음 만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봉순의 눈에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자랑이 떠 있었습니다. 봉한의원이 문을 연 것은 졸업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간판은 단순했어요. 봉한의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무료 진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는 준이 자란 동네 근처였어요. 재개발이 멈춘 채 방치됐던 응암동 골목, 새벽에 봉순을 발견했던 그 골목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민혁 회장이 건물을 마련해 줬어요. 작고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준이 직접 벽을 칠하고 선반을 달았어요. 봉순이 옆에 앉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왼쪽. 아니, 너무 갔어. 준이 웃으면서 고쳤어요. 그날 하루 종일 봉순이 3번 고쳐 세운 선반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는 두 사람이 견뎌온 시간도 함께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줄이 섰습니다. 돈 없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주름진 손을 내밀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준이 한 분 한 분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끝을 귀로 만들어. 봉순이 처음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듣는 거야. 준은 들었어요. 맥을 짚으면서 눈을 맞추고 불편한 걸 물어보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함께 살폈습니다. 봉순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어요. 손을 잡고 눈을 보고 마음까지 읽는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받기 전부터 조금 나아진 얼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봉수는 진료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진료를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준이 막히는 게 있으면 봉순에게 물었습니다. 봉순이 대답했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준의 손을 잡아 자리를 고쳐 잡아줬습니다. 환자들이 봉순을 보면서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준이 대답했습니다. 저 한의사 선생님이요. 봉순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어요. 준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봉순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준만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봉한의원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 젊은 원장이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퍼졌어요. 줄이 길어졌습니다. 준의 하루가 빡빡해졌어요. 아침 일찍 열고 저녁 늦게 닫았습니다. 봉수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가끔은 잠이 들었어요. 준이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면 봉순이 자리에서 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준이 그 옆에 앉아 봉순이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어요. 바쁘게 지나간 하루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준이 수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봉순이 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이 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맥 좀 짚어봐라. 준이 봉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익숙한 파동을 찾았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늘 있던 파동이 물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준의 손이 멈췄어요. 봉순이 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도 봉순을 봤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봉순이 준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어요. 고맙다. 봉순이 말했습니다. 쓰레기 같던 내 말년을 내가 보석으로 만들어줬어. 준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숙이려다 봉순의 눈을 봤습니다. 봉순이 준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요. 준이 겨우 말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봉순이 웃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지는 미소였습니다. 의사가 울면 환자가 불안해. 준이 피식 웃었다가 그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봉순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삼각김밥 내가 안 먹었던 거 다 알아. 편의점에서 먹었다며? 거짓말 못하는 놈. 준이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봉순도 웃었습니다. 둘이 웃으면서 서로를 봤어요. 진료실에 낮은 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봉순이 준의 품에 기댔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준이 봉순을 받쳤습니다. 봉순의 숨소리가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래 도망치고 버티고 견디던 사람이 마침내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순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 잠이었어요. 비석에 새겨진 글은 준이 직접 골랐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써봤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남은 건 6글자였어요. 가장 귀한 약초, 여기 잠들다. 봉순이 질경이를 가르쳐주던 날이 떠올랐어요. 발표도 죽지 않아. 그 말이 봉순의 이야기와 겹쳤습니다. 준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져온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이 간 사기 그릇이었어요. 봉순이 어느 날 창가에 물을 담아뒀던 그것이었습니다. 햇살이 금 사이로 들어와 무지개 빛으로 번졌어요. 깨진 대로 빛이 드는 법이다. 봉순이 그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준이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날만큼은 흘러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순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창가에 봉순이 좋아하던 풍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주는 봉순을 처음 만나던 그 새벽을 떠올렸어요. 꽃샘추위 속 재개발 골목, 매트리스 아래서 삐져나온 손 하나, 깃털처럼 가벼웠던 그 몸.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다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꿨다는 걸 주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눈이 불편하신지 찡그리며 들어왔습니다. 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가가서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이 말했어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원장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주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준이 할머니를 진료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손목을 잡았어요. 손끝을 귀로 만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 손끝에는 여전히 봉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풍경이 바람에 울렸어요. 봉순이 남긴 사랑이 준의 손끝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봉순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진료실밖에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 이 눈빛에서 읽히는 것, 이 귀로 들려오는 맥박의 리듬을 받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온 것이 잘 됐다는 것을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오늘도 한 분, 또 한 분. 봄이 깊어가는 오후였습니다. 봉순은 떠났지만 봉순이 가르친 방식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골목에 쓰러져 있던 노인 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세상이 버린 것 같았던 말년을 한 청년의 손에 의해 다시 빛을 찾았고, 주는 확실한 꿈이라는 게 없었던 삶에서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